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한 투표 결과 해석하고 외환위기 대 시계 제로 경제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는데요.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밑에 주제를 먼저 제가 얘기를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에 부분이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순서를 좀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지난해 여름에요. 여름 휴가를 보내고 나서 두 번째 주 방송을 했을 때 8월 첫 번째 방송이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최백은 TV 100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한국사의 대붕괴인가 거대한 리셋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말했던 심정으로 지금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착잡합니다. 착잡하고요. 그때 방송을 다시 한번 그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끄집어내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한 것을 교수님이 6개월 전에, 지금부터 정확히 한 6개월 전이죠, 정확하게요. 6개월 전에 왜 이런 주제를 잡았었는가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출산율 화제가 되고 있죠. 출산율이 화제. 그러니까 뭐 0.8이 무너졌다. 뭐 OECD에서, 뭐 주요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낮은 출산율. 그래가지고, 언론들에서는 뭐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인구 소멸, 5천만 명 붕괴 앞당겨질 듯. 이렇게 뽑았는데요. 저는, 추상적으로 뽑았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요, 인구 소멸보다는 더 정확히는 청년 소멸입니다. 청년이 소멸된 나라에서 남는 건 누구겠습니까? 노인들만 남지요. 노인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이 없는 사회는 노인들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겁니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왕국을 거쳐가지고 한국 소멸의 길로 진행할 겁니다. 이 노인 왕국을 거쳐서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는 축에 이제 속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사회에서 어른 취급받으려면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은 주지 말아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본인들은 살 만큼 살으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녀 세대들이 앞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녀 세대들의 그러니까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추악스러운 모습이죠. 추악스러운 모습입니다. 제발들 좀 정신들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이 먹으면서 항상 그 마지막 그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 좌우명이 뭐냐면은 노탐을 부리는 모습을 안 갖는 거. 그게 가장 추악하거든요. 그게 제 이제 마지막 남은 인재니까 인생 좌표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노인 세대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거 우리 지금 노인들 60대 이상들이 과거 젊었을 때 20대 때는 그 당시에 어른들이 굉장히 그래도 존중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존중을 못 받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어른스럽지가 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외환위기와 현재의 차이를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이건 표현했던 건데 저는 외환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뭐냐면 제가 이 골절에다가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골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골절,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골절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외부 힘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하나의 증세지요. 그 골절중, 그 중에서도 피해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이제 신체의 다른 조직이나 기관 등에도 손상을 일으키는 합병골절 혹은 개방골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학에서는요. 여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외환위기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에 물론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있었죠. 근데 우리가 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를 걸릴 때 보게 되면은 몸이 그러니까는 과로해가지고 몸의 그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다음에 혹은 이제 체력이 약해지게 되게 되면은 외부의 바이러스가 이제 그러니까 몸에 쉽게 들어오기 쉽듯이 모든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요인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그러니까 나빠지더라도 다 위기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의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는 그것이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기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외환위기도 그러니까는 외부의 어떤 하나의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내부가 그러니까는 위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을 이렇게 키워오고 있었죠. 김영삼 정부에서. 그 결과인 것이고, 현재 상황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골병이 들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골병. 골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의학적으로 되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데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만성질환이죠. 이게 이제 저는 현재 상황은 골병에 된 상황에 비유하는데, 문제는 골절과 골병의 차이는요, 전자는 겉으로 확 드러나죠. 드러나서 원인 파악이 쉽습니다. 근데 후자는 심각한 이제 병으로 발전하고 나타나는 이후에 이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심각성을 인지를 해요. 그래서 대개 뭐냐면은 골병에 든 사람이 골절을 입기도 합니다. 골절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골병을 입은 사람이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비유하자면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향후에. 자, 지금 일단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를, 우리가 성장률 지표를 가지고 일단 봐볼게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도 1년간 진행된 거하고 현재 상황, 지난해 진행된 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성장률이 4분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어요. 당시에 마이너스 0.5%. 지난해는 마이너스 0.4%예요. 당시에는 성장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평균 한 6% 내지 7%대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었었어요. 아니, 큰 거였었죠. 예, 큰 거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4%예요. 그러니까요. 수치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가계 소비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가계 소비가요. 가계 소비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외환위기 직전이나 현재 상황이나요. 이 분기별로 보게 되면요. 큰 차이가 뭐냐면은 외환위기 직전에는 수출은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수출은 괜찮았었습니다. 예? 수출은 괜찮았었는데 현재는 지금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수출이 주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은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나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수출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외환위기를 조기에 졸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수출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마 5월 달부터 올해 5월 달이면 윤석열 정권 만 1년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잖아요. 5월 10일이면은요. 5월 달부터는 약간 수출 감소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출이 증가율로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기저효과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2021년도 수출을 회복했는가 안 했는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하지 말고요. 그래야지만이 수출이 그러니까는 회복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의 수출은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차이를 보게 되면 외환위기 직전에는 설비 투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업의 투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예? 기업의 투자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지탱을 하고 있는 게 설비 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설비 투자는 외환위기 때는 수출이 회복되어지면서 설비 투자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수출이 나빠지고 내수도 나빠지다 보니까는
수출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반도체 주도의 어떤 수출 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 내용적으로는 외환위기 직전보다는 더 안 좋다. 안 좋다 이겁니다. 뭐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사실 거의 이제 중단된 이런 분위기, 이게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뭐냐면 성장률을 개선시킬 만한 요소가 안 보여요. 가계 소비, 수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외환위기 직전에는 수출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수출이. 예? 수출이 그래가지고 설비 투자도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상황이 내용적으로는 더 안 좋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요. 재고율, 제조업 재고율,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재고율을 보게 되면요. 재고율이라는 것은 매출액 중에서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의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외환위기 직전 1년간 재고율이 116%였는데 116%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120%를 도달했어요. 120%를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죠.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참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표 기업의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의 대표 기업의 현주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3개 기업, 애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를 성장 속도를 비교한 겁니다. 2005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는 지난해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빨간색으로 쓴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5.3배가 성장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요. 그 다음이 어디냐? 엔비디아가 8.6배예요. 엔비디아는 사실 AI 인공지능 기술이 열풍을 불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사실은 성장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TSMC가 11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전부터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 경제를 사실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파벳이라든가 구글이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성장 속도 차이가요. 자,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입니다. 이번엔 영업이익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증가 속도예요.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계산한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속도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제일 낮죠. 5.4배.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 속도나 거의 비슷해요. 매출액 증가나 비슷해요. 영업이익도 그러니까요. TSMC가 두 번째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그랬잖아요. 2010년도 이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서 그래픽 카드로 이제 그래픽 반도체를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 생산하는 곳이니까 대표적인 것이요.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인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삼성전자하고는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국제 비교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요. 영업이익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다양한 사업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금액은 큽니다. 한 335억 달러.
근데 애플은 그러니까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고, 알파벳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되게 기업 가치를 결정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TSMC 대만보다도 2분의 1도 안 돼요. 영업이익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요. TSMC가 742억 달러였었습니다. 이게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대만 달러가 아니라요.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한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2분의 1도 안 돼요. 영업이익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 한 2조 4천억 달러 기업 가치가 되고요. 알파벳이 그 절반 정도는 한 1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됩니다. 그 다음에 TSMC가 4천억 달러 되고 삼성전자가 3천억 달러 됩니다. 기업 가치가 사실은 대충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이유가 되게 이 성장 속도라든가 영업이익 증가 속도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되어집니다.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제일 낮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4.4%였었습니다. TSMC는 뭐냐면 거의 50%가 돼요. TSMC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네? 애플이나 구글보다 더 높아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까지 좀 보도록 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제일 낮잖아요. 영업이익률이요. 네? 밑에 이제 그러니까 하늘색 비슷한 색깔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회색깔이 삼성전자하고 좀 이렇게 약간 우열을 겨눴던 것이 2010년대 초까지 엔비디아였었는데 엔비디아가 2010년대 이후에는 확 앞질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엔비디아는 39%나 영업이익률이 39%나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분기 아직 1분기께 아직 집계는 안 됐죠. 3월이 안 끝났으니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20% 차지해요.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실적이 지금 1조 7천억 정도 손실 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2조 5천억으로 최근에 수정됐죠. 이게 물론 미래에셋증권의 추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한 3조 2천억. 그 두 기업이 합쳐서 그러니까 한 5조 7천억, 한 6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자 대표 기업들이 지금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망을 우리가 밝게 보기 힘든 거죠.